긴장해야 할 것은 이 초대형 방사포가 아니라 북한이 올해 초부터 쌓아왔던 것 중에 이른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극초음속 미사일.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도 채 안 걸리는 시간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아온다는 게 무섭고요. 우리가 여러 차례 간략하게 언급했었던 적도 있지만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 궤도조차 일정하지 않아서 요격도 힘들다라는 건데 김정은이 요즘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굉장한 애착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심지어 지난 20일에는 지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 연료 엔진 실험까지 북한이 성공을 했습니다. 하얀 방사기 같은 걸로 장난친 거 아니고 진짜? 예, 지금 엔진 이제 분출구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 만에 도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다가 고체 연료를 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는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단 빠르고 마하 5 이상. 그러니까 초속으로 따지면은 1.7km 이상이죠. 그러니까 1초에 1.7km 날아간다고 보면 되는데 1초. 그건 기준이에요. 그걸 넘어야지 극초음속 미사일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속도도 일단 빠른데다가 김진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 고도에 이르면은 전투부가 이제 본체랑 분리돼서 변칙 기동을 하죠. 그러니까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빨라도 맞추기 힘든데 탄두가 변칙 기동을 하니까 얼마나 맞추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좀 문제가 터진 게 액체 추진 방식이면은 발사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절차가 좀 복잡하고 시간이 더딥니다. 근데 고체 추진 방식이면은 그런 절차가 굉장히 단순해서 우리가 사전에 타격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곧바로 그냥 가면 되는구나. 예,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와서. 네. 만약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잘 완성을 하고 게다가 고체 추진 방식에 거기에 핵탄두를 달았다.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 한국으로 발사하면 네. 한미연합 전력이 가지고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단 한 차례의 기회가 있을 거다. 한 차례 요격 못하면 우리는 그걸 맞아야 됩니다. 너무 무섭다, 진짜. 미사일 한 번 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하는 걸 보면 크게 두 종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핵무기 운반체를 개발시키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뭐 단거리 미사일 이런 걸 그냥 쏘거든요. 후자는 약간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닌가. 러시아가 지금 그 미사일하고 포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 북한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이런 걸 갖다 아마도 러시아에 보낸 것 같아요. 그걸 사용했다는 징후가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자주 하는 거는 뭐냐, 북한 무기의 그 신뢰성이라고 하나요? 이걸 이제 과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정확해, 잘 나갈까? 이거 과시하기 위해서 많이 쏘는 게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어떤 축제 때 불꽃놀이 할 때도요. 그 불꽃놀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 사실은 후다닥 끝나버리면 뭐 이래라고 하지만 그게 몇 천만 원어치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볼만하다 하면 이게 뭐 한 10억 단위는 줘야 그렇지. 불꽃놀이를 볼 수 있다는 건데 근데 로켓이 이 불꽃놀이도 아니고 엄청나게 이거 지금 돈을 쓰면서 쏴대고 있다는 게 분명히 목적이 있다. 아니 이거 이 짧은 기간에 8번이나 지금 녹화 현재로 해서 쐈다는 거는 이거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미사일에? 집착을 하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왜 이렇게 미사일에 집착하냐. 김정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때부터 집착을 했었어요. 김일성 시대 때부터. 자, 봅시다. 1944년 9월에 인류 역사를 바꿀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나치 독일이 인류 최초의 군사용 탄도미사일 V2라는 거를 독일에서 쏴서 런던으로 날려버려요.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거예요. 슈빵! 그러니까 폰 브라운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사일의 아버지, 나치 독일의 기술자예요. 엔지니어가 만들었는데 이거를 맞고 난 다음에 처칠 수상이랑 루즈벨트 대통령이 멘붕이 와버려요. 이건 막을 방법이 없다. 거의 음속으로 날아와서 때려버려야 되는데 이건 맞아야 된다. 에요. 다행히도 몇 개월 후에 나치 독일이 패망해가지고 휴 넘어갔지만 그때부터 영국, 프랑스, 소련, 미국도 그렇고 이제부터 모든 무기는 미사일로 시작해서 미사일로 끝난다. 미사일에 집중을 하자라고 여기에 포커스를 둬버려요. 마침 그때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이제 우리 연합군에 의해서 괴멸된 다음에 이제 김일성이 느낀 거예요. 아,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금 미국과 소련도 미사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미사일을 개발해야지 남조선을 우리가 적발하든 공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요. 뭐 사실 김일성 시대부터 이제 개발했던 이런 미사일 기술들이 소련이 붕괴되고
그리고 김일성이 죽고 나가지고 김정일이가 권력을 잡게 돼요. 그때 김정일이가 했던 정치가 뭐냐면 선군 정치예요. 선군 정치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어려움을 타게 하자. 그래가지고 북한에 있는 무기에 엄청나게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비대칭 전략에 엄청나게 몰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을 고도화시키고 핵만 만들면 뭐예요? 투발 수단이 없는데. 그래서 ICBM까지 엄청나게 열심히 만들어요. 그때 그러한 걸 만드는 동안에 제일 고생한 거는 윤아 씨나 저나 인민들이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인민들이 고난행군을 겪으면서 뭐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사실 이만갑에서도 ICBM 얘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 북한에서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는 잘 몰랐었는데 아 그래서 오늘 ICBM이 얼마나 파괴력 있고 무서운 무기인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 야, 크기만 봐도 어마어마하다.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거야. (30분이요) 아니 인생의 목표가 이건 거야 그러니까? 왜 사이좋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가는데 17시간 아무리 빨라도 17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3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거 보니까 정말 진짜 빠르다.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도 좀 알 것 같고 거기서로 항공기 회사 차리면 맞아요. 30분에 미국까지 보내드립니다. 정말 너무 더 왜 이러는 거야 진짜? 근데 사실 이게 미사일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게 포인트인데 북한은 그걸 해내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김일성이 지금 보셨듯이 미사일의 위력을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김일성이 지시한 건 무엇일까요? 와, 제일 먼저요? 핵을 만들어. 저는 밀수. 과학자들을 내보내지 그렇지. 않았을까? 납치한다? 납치 이런 거. 기술자들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서 빼오거나 우리가 유학을 보내거나. 맞아요. 다 비슷비슷한 일을 실제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의외로 학교를 세우는 일. 학교를 세우라고요? 북한에. 맞습니다. 미사일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뭐 총 만들고 탄약 만드는 건 공장 만들어서 뚝딱뚝딱 찍어낼 수 있어요. 지금 북한이 하는 것처럼. 네. 그런데 미사일이라는 건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멀리 날아가려면 미사일의 소재가 가벼워야 되죠. 소재 과학. 그리고 미사일을 더 오래 날아가게 하고 빠르게 날리려고 한다면 미사일의 엔진 기술 필요하죠. 미사일의 연료 기술도 네. 필요하죠. 그리고 날아가는 동안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어공학.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타격하는 데 필요한 레이더 광학 기술. 한 국가의 최고 과학 기술의 집성체가 바로 이 미사일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 개발까지는 굉장히 복잡한 단계가 필요한데 이 북한을 미사일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는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 딱 명령을 내립니다. 미사일 개발자 양성만을 위한 학교를 건설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북한에 김일성의 명령으로 미사일 양성 학교가 만들어지는데 이름하여 그 이름이 국방종합대학. 이곳에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키워서 북한의 ICBM 개발에 이 인재들을 투입한 거죠.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 이게 진짜로 ICBM을 개발하려고 만든 학교입니까? 네, 맞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대 출신 중에서도 ICBM 개발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국방종합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ICBM 개발이나 무기 개발 분야에 투입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군수 분야의 국방과학원, 군수공장 이런 곳들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수업도 이론 수업보다는 좀 바로 실전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응용기술 쪽으로 좀 많이 배운다. 그래서 이 대학교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ICBM에 의한, ICBM을 위한 대학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열병식에서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에 그 ICBM 나오잖아요. 아니 저게 진짜 발사가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ICBM 바로 열병식에 나왔던 그 ICBM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 제가 만들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아, 이런 솔직함 좋아요. 북한의 열병식에 나오는 무기들을 보면 과거에 뭐 많이 봤던 대학교에서 뭐 전시장에 전시가 되어 있던 새로 개발한 무기들이다 이런 것들이 전시해 놓은 것들 많아요. 네. 아직 일반 공개가 안 됐던 상태였던 것들이 이제 열병식을 통해서 이제 공개. 실물이 나오는 거죠. 네, 실물이 대학교에 완제품. 전시장도 있고 병기고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뭐 재원이라든가 뭐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이제 나왔네 약간 네. 이런 것들. 그 서방에서는 M2020이라고 이제 명명했고 네. 이제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뭐 인민북람스 여기 이제 LED 뭐야? 화면에 보시면 김정은. 네. 김정은 얼굴이에요, 저게? 야, 나 지금 이 캐릭터 같다. 네. 사마귀도 아니고. 이제 저게 이제 당시에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프로젝트를 한창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개발 프로젝트를.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전차 새롭게 개발해라라고 김정일 지시로 진행이 된 건데요. 그게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걸프전 당시에 73 이스팅 전투라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군 전차 M1A1 에이브람스 전차 7대인가 출전하고 러시아산 T-72 전차가 한 80여 대가 나옵니다. 둘이 붙었는데 미군 전차가 러시아 전차 부대를 괴멸시켜버립니다. 압살해버립니다. 그 숫자 차이인데. 네, 네. 그 숫자 차이로도 아주 압살해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김정일이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신뢰를 확 잃어버립니다. 아, 이대로 가다가 안 되겠다. 그럼 미군 전차 저거 무조건 카피하라고 해서 한 대 무조건 공수해 와서 똑같이 카피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제 공수해서 그걸 이제 똑같이 이제 카피를 진행하게 되는데 보시면 오! 앞에 비슷하네. 거의 비슷하죠. 모양이. 근데 다만 이제 북한의 자체 기술력으로 카피할 수 없는 기술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능이 뭐 미군 전차와 비슷하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지는 못할 거다라고. 방금 우리 박충건 씨가 얘기하셨던 M2020 전차 네. 탄생의 비화를 지금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걸 북한이 공개했던 게 이 학교에서 연구했던 것보다 한참 뒤인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을 맞아서 화려하게 열렸던 열병식 때도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요? 이 열병식이 굉장히 성대했어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4형도 공개했었고 ICBM 화성 17형 같은 북한 무기들의 뭐 역작들을 대거 공개했던 게 그때 열병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국방종합대학 학생 600명이 열병식에 참가했다는 사실은 많이들 모르세요.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엄청 많이 참가했네. 아, 이거네. M2020. 아니, 사실 ICBM 때문에 이런 건 보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게 궁금했지. SLB. 위대한 영상을 통해서 보여라 뜨거운 생명체 가사. ICBM. 나라의 방위력을 옥초같이 다지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수많은 국방과학기술 인재들을 배출한 국방종합대학 종대를 강순철 소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시험 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자, 음속의 5배, 시속 6,120km를 간다. 자, 음속의 5배, 시속 6,120km를 간다.
전 세계 어디든 1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아니 근데 하도 많이 해서 맞아요.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언제 뭘 쐈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더 무서운 거 쏜 겁니까? 일단은 북한이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는 미사일 자체가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유형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하나하나 좀 짚어볼 예정인데요. 극초음속이 되려면 최소 마하 5 이상으로 날아야 돼요. 마하 5요? 예, 속도 자체. 마하 5면 딱 어느 정도로 계산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마하 5는 1초에 1.7km 정도를 간다고 봅니다. 1초에? 1.7km. 그러니까 우리 이 서울에서 한 325km 떨어진 데가 이제 부산인데 부산. 그까지 단 3 내지 4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3, 4분이요? 예.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오면 엘리베이터 누르고 있을 때 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라면 불어서 컵라면 먹는 시간이야. 그 시간이면 서울 부산 그냥 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종민 씨 괌 가보셨죠? 네, 가봤죠. 비행기 타고 얼마나 4시간 반. 4시간 반에 네. 4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요. 마하 5 속력으로 가면은 30분이면 갑니다. 30분. 네. 이거는 일단 기본이 마하 5고 이제 좀 빠르다 싶으면 마하 10이 넘어가는 겁니다. 마하 10이 넘어가는 겁니다. 무섭다. 이게 만약에 평양이 아니라 전방 지역에서 배치가 된다면 서울 때리는 거는 그냥 곧바르네? 북의 후방 지역에 배치를 해도 속도가 워낙에 빨라서 서울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요. 일단은 미사일 같은 무기체계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 자체만도 벌써 메리트가 있는 건데 중장거리 미사일을 더 위험한 존재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일단은 탄도미사일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의 이 궤적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완만한 포물선 곡선을 그리면서 탄도부가 적을 타격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일정 고도까지는 올라가지만 전투부가 분리된 뒤에는 활강을 합니다. 미꾸라지가 수영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의 전형적인 궤적인데요. 뭐야? 야, 스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간다면 와, 무섭다. 만약에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면 예측을 해서 요격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좌우로만 변칙 기동을 해도 요격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워낙에 속도가 빠른 데다가 게다가 저공으로 들어옵니다. 네네네. 그런데 좌우 상하로 기동하면은 이거는 정말 요격하기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좀 어렵네요. 아주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 이렇게 위험한 무기가 사실 1, 2분 만에 서울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피할 겨를도 없잖아요. 아니 진짜 북한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기술력이 지금 뛰어나게 된 건가요? 네, 사실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2021년 초에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해 9월 달에 첫 시험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4번의 시험 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얼마나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 또 한미의 미사일 방어망이 대응하기 힘든 아이템 중에 하나라는 걸 이제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2년 전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 북한이 발사했거든요. 위력적입니다. 하지만 발사 전에 우리가 사전 징후로 포착해서 발사할 것 같으면 요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보도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료의 차이예요. 네. 2년 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액체 연료를 썼어요. 네. 그런데 지금 고체 연료를 쓴 거거든요. 아, 이거 우리 몇 번 얘기했죠. 그렇죠. 아니 이 고체 연료랑 그러면 액체랑 차이가 좀 큰가요? 그거 물어볼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거 물어볼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역시 그런 거였는데 김진 기자가 지난번에 했어요. 자, 지금 군사 강국에서는 액체 연료보다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미사일이나 발사체를 개발하는 걸 선호합니다. 이유는 구조도에서 보시면 알듯이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은 복잡해요. 비싸요, 만드는데. 고체 연료는 심플해요.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액체 연료를 쓸 때는 액체 연료를 한번 주입해놓고 발사를 안 하고 이렇게 스탠바이를 시켜놓잖아요. 그럼 액체 연료가 슬슬 누수되거나 액체 연료가 변질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주입하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쏘려면 처음엔 연료를 주입하지 않고 비워놨다가 연료를 주입하겠죠. 그렇죠. 이제 쏠 때는. 그러면 연료를 눈치치지, 주입하는 시간 동안 눈치치지. 위성으로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고체 연료는 연료를 주입해 놔도 변질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연료를 주입해 놨다가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쏴도 돼요. 한 방에 빡 이렇게. 그래서 액체와 고체에는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더 많이 생산해서 우리에게 공격할 가능성이 이번 고체 연료 발사 성공으로 증대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일단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제 시험 발사했다. 네. 이건 이제 북한의 그 미사일 기술이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이게 가능했겠느냐, 혹시 러시아가 도와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이번에 그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가 5,500km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까지가 1,400km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 도달하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극초음속인데 지금 10만 넘어가면 사실 요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떤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14까지 갔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빠른 미사일을 갖다 북한이 개발을 했다라는 건데, 이 정도 되면 일단은 우리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잡기가 힘들고요. 사드로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2월에 바로 하늘의 레이더라고 불리는 조기 경보기가 북한에서 조립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발견됐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위성 사진인데 고려항공 지금 화물기로 보이는 러시아제 수송기를 조기 경보기로 개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게 만약 진짜 조기 경보기라고 하면은 이것도 또 게임 체인저거든요. 일단 조기 경보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기 경보기를 우리가 정보, 정찰, 감시 자산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적기를 파악하려면 지상에 설치된 레이더를 사용하죠. 그렇죠. 위를 보는 거죠. 네, 레이더가 지상에서 위로 발사가 되면 네. 지구 공률에 따라서 사각인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실제 전쟁에서 저공 침투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레이더의 사각을 이용하는 건데, 그렇지. 조기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둥그런 접시 같은 게 똑같은 레이더예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조사가 될 수 있고 위로도 조사될 수 있고 일정 부분을 내가 노려서 조사할 수도 있어요. 얼마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조기 경보기 A50 메인스테이의 성능이 나온다면 네. 최소한 탐지 거리가 무려 47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황해도 상공에서 한국 전역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고요. 조기 경보기의 무서운 점은 단일 표적을 추적하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표적들을 동시에 추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조기 경보 통제기가 왜 필요하냐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항공 우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그러니까 제공권을 잡는 게 중요하죠. 근데 북한 공군의 기체들이 대부분 노후화된 기체들이에요. 그렇죠. 노후화된 기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눈이 나빠. 레이더가 구형인 거예요. 즉, 이 한미연합전력의 기체들은 1km 밖에서 북한 기체를 보고 공격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북한의 기체들은 시력이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네. 500m까지 와야지 그래 공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조기 경보기가 이제 전력화가 되고 데이터 링크나 이런 좀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북한 이 구식 기체들의 눈이 라식 수술을 받는 겁니다. 귀에 쏙 들어가는 거죠. 아니 지금 뭐 정찰의 성동인데 조기 경보기까지 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군사 정찰 위성과 조기 경보기의 차이는 군사 정찰 위성은 그냥 보는 걸로 그치는 거예요. 그걸 맞추려고 그러면은 지상으로 연락을 해서 지상에서 야 이거 누가 가서 때리지? 이걸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또 이동이 돼버리고. 조기 경보기가 떠 있으면은 실시간에 보고 요거는 고성균이 네가 때리고 요거는 남희석이 네가 때리고 실시간에 이제 통제가 되기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 경보기하고 위성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조기 경보기를 흔히 하늘에 떠 있는 공중 지휘소라고 해요. 공군 사령 본부가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동이 가능하고 은폐가 쉽기 때문에. 그런데 저게 가짜인 이유는 조기 경보기 하나만 개발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사실은 조기 경보기에서 주는 무수히 많은 이 레이더 자료와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수신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4세대, 5세대 전투기가 보유돼야 조기 경보기가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굉장히 오래된 옛날 전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조기 경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기 경보기와 같이 작전을 수행할 만한 공군의 전투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가짜죠. 있으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러시아가 만약에 도와준다면이라는 전제 하에 있다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북한이 신형 전투기를 개량하거나 러시아가 갖거나 신형 전투기 기사를 북한에게 이식한다면 이건 얘기는 달라져요. 한 가지 좀 의심되는 지점은 북한이 평양의 외곽 순천 공군기지를 대대적으로 현대화했습니다. 네. 활주로 길이를 무려 300m나 늘려서 총 2,800m로 활주로를 늘려놨어요. 이전과는 또 눈에 띄게 넓어진 유도로까지 북한이 따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북한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 프로젝트로 조기 경보기를 갖고 싶다. 네. 플러스 그것과 함께 공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북한의 전투기를 현대화하는 거를 어떤 장기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은 것 아니냐라는 행보는 지금 포착되고 있어요. 이웅평 대입 이후에 마지막으로 미국 19기를 몰고 귀순한 북한 공군 책임 비행사이자 대한민국 공군 대령 출신이세요. 이철수 대령을 만나서 김정은이 과연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어서 조기 경보기까지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그 속내가 무엇인지 좀 여쭤봤습니다. 저는 북한 공군 1비행사단 57비행연대 2대 책임 비행사로 있다가 1996년 5월 23일 온천 비행장에서 미국 19기를 타고 수원 비행장으로 귀순한 이철수 예비역 공군 대령입니다. 북한은 무기 체계 면에서도 열세하고 우리 대한민국보다 떨어진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자체 조기 경보기 이걸 만든다고 하는데 이 레이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북한에 현재는 없어요. 러시아가 조기 경보기를 주면 되는데 조기 경보기 줘봐야 연동이 안 되는데 북한의 전투기하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보유하고는 레이더 가지고는 못 봐요. 우리 한국을. 60, 70년대에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레이더인데 그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조기 경보기라는 이 항공기를 공중에 떠 있는 레이더 탐지 거리를 늘리기 위한 이 차원에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제가 보기에는 전략 물자들을 순천 비행장으로 공수 작전이나 뭐나 하지 않을까. 특히 순천 비행장하고 자강도 지역하고 가깝거든요. 러시아에다가 미사일이나 포탄을 공급해 주는데 열차, 배로 수송하기는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 가장 가까이 있는 순천 비행장을 활주로 거리를 좀 늘려가지고 수송기 띄우기 위한 활주로 거리가 필요했다. 저도 저기 전적으로 러시아에서 와서 대형 수송기에다가 북한에서 생산된 포탄, 미사일 이걸 비행기다 싣고 러시아에 더 많은 군수품을 보내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얘네들이 활주로 확장 공사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오늘 담화에서 국방과학원이 개발 중인 수중 핵무기 체계 헤일 5-23의 중요 시험을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중으로 쏴서 폭발하는 핵어뢰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보다 더 기습적인 타격이 가능해 위협적입니다. 공중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레이더 등으로 포착할 수 있지만 수중 핵무기는 사실상 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제 해안 라인에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고. 아니 어뢰가 핵 어뢰라고요? 헤일이라는 게 찌나미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쓰는 찌나미, 그러니까 핵어뢰로 방사능 찌나미를 일으켜서 우리 부산항이랑 울산항이랑 다 그냥 삼켜버리겠다는 게 이제 북한 보도대로 하면 그게 그건데 그렇게 됐는지는 아직도 두고 봐야죠. 아니 근데 아까 도상록 박사를 아인슈타인이 인정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두 분이 만나신 거예요? 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도상록 박사가 다녔던 도쿄대에 누가 특강을 온 줄 아세요? 아인슈타인이 특강을 와요. 와, 동양에 왔죠. 일본에도 오고 중국에도 와요.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얘기해요. 야, 내가 오늘 강연을 했는데 지금 내 강연을 이해한 사람이 여기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딱 한 명 있더라. 그 친구는 내 강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준 높은 질문도 하더라. 이야. 그래서 내가 누군지 봐서 알아봤더니 조선인이더라. 그 사람이 도상록이에요. 와, 어마어마한 사람이네.
직접 칭찬을 했다고요? 예, 훗날 그 조선 청년은 북한의 물리학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바로 도상록 박사 얘기입니다. 이야. 저도 그 도상록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대학 졸업 후에 송도 중학교에서 물리교사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하나 쓰는데 그 논문이 뭐냐면 양자역학에 대한 논문을 써요. 대박이다. 그래서 미국 학술지에 발표해서 이름을 알리거든요. 근데 솔직히 양자역학은 아인슈타인도 이해 못했던 그렇지. 어려운 거였는데, 그러니까 리처드 파인만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자역학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무도 없다.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에 관해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발표할 정도라고 한다면 또 그 시절에 엄청난 사람인 거죠. 도상록 박사 출중했다. 아인슈타인도 다 이해 못했다.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 교수님께 중책을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중책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같은 이 과학을 알지 못하는 사람, 과알못들도 양자역학을 좀 이렇게 살짝만 멀리서 이렇게 좀 맛이라도 살짝 볼 수 있을 만한 좀 그냥 맛보기로. 쉽게 말하면은 양자역학이라면은 어떠한 아주 작은 입자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다. 동시에 유비쿼터스라고 하죠. 그리고 일단 이게 어디에 언제 얼마큼 빨리 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빛이 가가지고 광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조그만 입자를 건드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입자는 벌써 지 자리가 아닌 거예요. 움직여버리죠.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결국 불가지론. 간단하네요. 잠깐 지금 우리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우리 아버지 나 이번에 추석에 가요? 꼴라먹고 말라먹고. 만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멈춰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파악할 수가 없다. 양자역학은 정말 한 50시간 정도 설명하면 양자까지 알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우리랑 아예 좀 다른 세계의 사람 같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좀 아쉬운 게 이제 왜 북한에 가게 좀 됐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자, 1945년 8월 15일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우리 이제 이공학자들이 다 해방된 우리나라로 돌아와요. 일단 대학이 일단 경성 제국대학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일단 서울로 들어왔겠죠. 서울대 전신.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미군이 상륙을 하면서 이제 미군정이 실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미군이 봤을 때는 일단은 경성 제국대학은 일본 학교 시스템이고 지금 건너온 학자들도 무슨 조선인이라고 하지만 일본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급격하게 뭐라고 할까 이거를 미국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해요. 바꾸려고 해요. 이른바 국대안이라고 해서 국립서울대학교 종합안이라는 걸 발표를 해버려요. 수많은 이 전문 학교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학교만 딱 만들어버리자. 바로 국립서울대학교로 하나로 통합을 시키자. 라는 안을 추진해요. 그거를 일본에서 건너온 그 조선인 학자들, 유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군의 그런 강압적인 군정이 좋게 안 보였어요. 그렇지. 미군정이 이제 서울대학교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 바꾸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자치적으로 우리가 우리만의 대학을 만들겠다 하는데 왜 미군정은 그거를 막냐. 그러니까 일본이 물러가니까 미군이 들어왔다. 근데 미군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지금 여기 해방군으로 들어왔는데 왜 일본 출신 학자들이 우리의 정책에 딴지를 걸지? 여기서 미군정 측과 이 일본에서 건너온 학자들이 빵! 이른바 국대안 사건 때문에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도 이제 국대한 찬성파하고 또 이제 반대파 이렇게 뭐 나뉘게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해방된 조국에서는 일제 강점기를 거쳤기 때문에 이공계라는 학문 자체를 접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공계 학자들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국의 학문 수준을 갖다 과학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대파들이 봤을 때 국대안은 사실 이게 저 미군이 와가지고 일본인이 우리를 한때 그랬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하하고 양성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안을 낸 게 아니냐. 북한 하면은 최고의 대학이 어딥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그때 당시는 아직 김일성 종합대학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였어요. 김일성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만들고 싶어요. 그 김대를 만들 걸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도상록 박사에게 맡겨봐요. 네. 사실 김일성이 일찍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만들고 싶었는데 김일성에게 난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우수한 연구진 확보, 교수 확보, 교원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그때 당시에 이제 이공계의 특출한 천재들은 다 우리 남쪽에 다 모여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고민이었는데 남쪽을 딱 보니까 뭐가 터져요? 국대안.
서울대학교 사태가 빵 터진 거예요. 거기에 평소에 탐냈던 조선 물리학의 아버지 도산옥 박사가 교수직에서 해임돼가지고 억울한 사정이 있어요. 김일성 입장에서는 이때가 저래 찬스죠. 이때 못 데려오면 앞으로 영구히 못 데려오고 도상록을 못 데려왔으면 어쩌면 북한 핵 없었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설립이 가능한 거죠. 김일성의 무한 신뢰가 있었어요. 부탁하는 건 다 들어줬대요. 그거의 정점은 뭐였냐면은 이 도상록이 김일성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지금 전문적인 연구기관,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 없습니다. 이걸 하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만들어주지. 해서 만들어준 게 1952년 12월에 만들어진 북한 과학원이었습니다. 북한판 키스트, 북한판 카이스트. 이게 52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 52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 도상록 씨는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와, 이건 뭐 6.25 전쟁 중에도 끝나자. 6.25 전쟁 중이었어요. 1952년이면. 이거 뭐야, 끝나기도 전에 그냥 벌써 이런 걸 만들고 했다고요? 감동이었겠죠. 전쟁 중에 과학을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라는 측면에서. 근데 이제 도상록 박사 같은 경우는 리승기 박사에 비해서는 이름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요. 몰랐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근데 일반 주민들에겐 이 사람의 이 신분을 노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핵 관련된 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표면상으로 노출이 되면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북한은 핵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일반 주민들과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도상록이라는 사람은 전혀 주민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이름은 아니다. 노래는 잘하는데 히트곡이 없구나. 그렇죠. 네. 숨어서 작사 작곡만 한 거예요. 네. 히트곡은 있는데 익명으로 나간 거죠. 그렇죠. 그런데 3년 전에 제 지인이기도 하지만은 그 모센 바카자드 박사가 이제 핵 개발 총책이었거든요. 그 교수가 안가에 있다가 강의하러 가는 길에 드론이 나타나가지고. 그 뉴스 봤어요, 뉴스 봤어요. 우리 안 됐죠. 예, 3년 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는 저도 잠수를 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만갑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특히 핵 과학자들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을 때는 벌써 철이 지났거나 허수아비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은 실제가 아닌 거죠. 핵심들은 감춰져. 그래서 이제 도상록 박사가 이제야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동안 장막에 가려져 있다고. 자, 근데 정말 그 당시 상황은 행운의 여신은 김일성에게 쳐다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일단 뭐 도상록, 그다음에 이승기가 넘어왔지만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뚝딱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52년도에 북한 과학원이 만들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핵 관련 전문 연구 조직은 없었어요. 그런데 1955년, 3년 후죠. 3년 후에 최초의 핵 관련 전문 연구 조직인 핵물리연구실을 문을 엽니다. 왜 그러냐면 소련이 급속도로 핵 개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도상록 같은 과학자가 북한에 없었다면 과연 북한이 그런 연구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면서 원자력 관련 지식을 습득한 데 많은 도움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도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알려줘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또 이런 월북 과학자들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도상록이 그럼 북한에서 뭘 만들었냐? 어마어마한 걸 만듭니다. 원자로를 만들어요. 연구용이긴 하지만 원자로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뭘 만드느냐? 입자 가속기의 일종인 베타트론을 북한 최초로 제작해내요.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도상록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상록이 북한으로 가지 않았으면 연구용 원자로도 못 만들 수 있고 입자 가속기도 못 만들 수도 있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73년 김일성 훈장 받고요. 86년에는 인민과학자 칭호까지 받게 됩니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용 원자로 입자 가속기의 일종인 베타트론 용어가 여전히 뭐 머릿속에서 정리는 잘 안 됩니다. 그냥 아이언맨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의심이 되는 부분은 반드시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북한이 첫 전술 핵공격 잠수함을 진수한 그 지난 9월에 외무상 최선희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최선희가 이 진수식에서 뭘 했냐면 샴페인을 퍽 터뜨리는 역할을 외무상 최선희가 했거든요. 이거 우리가 주목을 좀 해서 봐야 돼요, 이걸요. 기분 좋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이상한 건 없어 보이는데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샴페인을 깨뜨린다는 것은 배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선원과 배와 이런 것에 이제 축복하고 안전. 앞으로 항해해서 이제 뭐 다치지 마라 이런 걸 하는데 이미 물에 들어간 다음에 샴페인을 깨는 거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물에 들어가기 전에 깨야 되는데. 되게 조선소에서 나갈 때.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샴페인을 깨게 되면 거기가 이제 클로즈업 돼가지고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북한의 그 잠수함의 그 뭐랄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그 김군옥 영웅함을 둘러싼 의혹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예요? 왜냐하면 김군옥 영웅하면은 발사관이 무려 10개예요. 큰 거 4개에다 작은 게 6개란 말이죠. 그것도 수직 발사관이. 많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저 규모의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그 한계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넘어서 있다. 그래서 저거 혹시 블로핑 아니냐. 야, 이게 뭐 몇 톤급 뭐 이런 게 있나요,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3,000톤급 정도라면은 이게 너무 개수가 많아요. 지금 저기 모형을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도산한 장어급이 물론 이제 3,000톤 또는 4,000톤 이렇게 되거든요.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잠수함 갔다 보니까. 근데 이게 여기다 보니까 이게 더 무거워요? 이게 무거워요. 잠수함을 인양하셨어. 힘들어요. 이게 3,000톤급인데 사실은 3,800톤 정도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몇 개가 있습니까? 이게 수직 발사관 VLS라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정도도 사실 많아요. 우리가 욕심을 낸 거란 말이죠. 오하이오급 얼마 전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게 이제 187m 뭐 이렇게 되는데 배수량이 18,000톤이니까 6배쯤 되죠. 그것도 수직 발사관이 20개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개는 진짜인 것 같은데 4개는 뒤에있을 수도 있다. 이거 김정은이가 한 말 들어보면 이거 전부 다 이제 그 핵잠수함으로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재활용할 수도 있겠다. 잠수함 보통 이렇게 세 부분이 있거든요. 소나 부분이 있고 이 함교 부분이 있고 이제 엔진 부분이 있고. 근데 아마도 이쪽 부분을 핵 추진 잠수함을 할 때는 이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이게 길이가 80, 90m밖에 안 되지만은 와이어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m, 190m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걸 예상을 하고 가분수라고 봐야 되죠.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그걸 미리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지금은 못 쓰지만은 핵 잠수함으로 바꾸면서 꼭 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맞았거든요. 지금 보세요. 5년, 길게는 10년 이내에 만들겠다. 이게 실제일 수도 있다. 재활용하면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3분할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늘려서 엔진만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죠. 그때 가서는 이게 몸에 비해서 머리수, 가분수가 더 이상 아니죠. 딱 배합이 맞는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구를 드리는데 그렇죠. 20평짜리 집에다가 아니 왜 이렇게 큰 쇼파를 갖다 놨어? 라고 했더니 발코니 확장할 거야? 맞아. 확장하면 딱 맞아?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생각을 진행을 할 하고 수가 있다는 있는 거죠. 실제 이 북한의 김군옥 영웅함이 별명이 프랑켄슈타인 잠수함이라는 별명이기 때문에 뜯다 붙였다. 지금 보시면 우리 안창호함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오하이오함에서도 그렇고 잠수함의 이 본체 부분에 플랫한 부분에 잠수함 발사관이 삽입돼 있잖아요. 이 김군옥함은 함수 부분에 미사일 발사관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실제 모양을 보면 실제 북한 김군옥 영웅함만 이 가분수처럼 머리가 이렇게 큰 달렸네? 커졌죠. 억지로 갖다 붙였다는 느낌이 나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죠. 백날 천날 10년 100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합시다. 절대로 먼저 핵폭이란 비핵화란 없으며 절대로 먼저 핵폭이란 비핵화란 없으며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어떤 사진 한 장이 있다고요, 김진 기자?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최근 북한이 공개한 사진 중에 모자이크맨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동지 있고 옆에 주회도 있고 근데 그 옆에 가장 끝 쪽에 고위 간부로 보이는데 선글라스 쓰고 마스크 썼는데 모자이크 처리까지 했습니다. 이게 3월 20일에 공개된 핵 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 사진인데 군복 입은 사람을 아주 철저히 꽁꽁 싸맨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예 신원이 노출되면 안 될 것처럼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쳤다. 근데 최근에 북한에 미사일 총국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 전까지는 없었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일부러 좀 관심을 끌게 하면서 동시에 신원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모자이크로 가려놓은 게 아닌가. 많은 저희 북한 전문가들은 저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오바 아닌가? 모자이크 칠까지. 근데 저쪽에 보면 그 장창하 있잖아요. 누군데요? 어디? 그 ICBM 책임진 사람, 저 얼룩덜룩한 옷 입은. 네, 왕별 3개 앞에도 다 지금 3개씩 달았잖아요. 근데 저 모자이크 처리하신 분 보면 2개만 달았거든요. 계급상으로는 낮은데 장군님이라고 하는 김정은 앞에서 선글라스 쓴 사람 전 처음 봐요. 북한에서는 저 1호 앞에서 선글라스 못 쓰거든요, 일반 사람은. 근데 일부러 허락을 해서 씌워놨고 마스크까지 쓰고 모자이크까지 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인물 같은데 아마 김정은의 뭔가 1호 명령을 직접 하달할 수 있는 정도의 직책이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세도 굉장히 지금. 저 정도 했으면 사실은 모자이크까지는 안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귀 모양까지도 안 보이게 하려는 거 이게 참 궁금해요. 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설이 있어요. 근데 북한의 보도에서 힌트는 있습니다. 이거 연합 전술부대의 이제 부대장, 지휘관 그리고 또 미사일 총국의 지휘관들이 나왔다라고 했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또 식별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 아직 식별 안 되는 사람들이 연합 핵전술부대의 지휘관들하고 미사일 총국의 지휘관. 그래서 김정은 옆에 있을 정도면 현장에서 그날 현장 무대 감독 역할을 하는 현장 부대 지휘관 혹은 새로 생긴 미사일 총국의 총국장. 그 계급도 꽤 높습니다. 중요한 인물 같네요. 중요한 인물이고 그럼 왜 저렇게까지 저렇게 가리냐? 이게 아마 제재 회피 수단일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 그게 있을 수 있네요. 네, 이게 얼굴이 식별되면은 유엔의 이제 대북 제재 맞아요. 인물로 이제 딱 찍히면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옴짝달싹 못 하다니게. 뭐 북한 뭐 안 다니면 되잖아 이럴 수 있는데.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면은 이거 지금 전술 핵무기 잘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 팔고 싶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팔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만든 핵심 인물들 이게 해외 출장도 좀 보내야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식별되고 하면은 나중에 조금 골치 아플 수 있죠. 저 장창하가 원래는 그 군수공업 제2경제를 그렇죠. 책임졌었거든요. 네. 그런 사람과 같이 동행했다는 건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북한이 군수공업으로 굉장히 밀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영화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맥커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절대 중요하지 않은 어떤 요소가 있어요. 왜? 관객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고도의 심리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사진을 봤을 때 선글라스에 마스크까지 씌웠는데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남한이나 미국이라든지 정보기관에서 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거고 오히려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향이나 에너지를 다른 방향에다 써버릴 수도 있으니까 일종의 좀 혼란스러움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막 작전. 맞아. 굳이 저 사람은 저기 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지금 별이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전술핵 운영부대 훈련 연습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술핵 운영부대 지휘관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김주혜의 경원이다, 김정은의 경원이다 그러는데 경원들은 저런데 못 껴요. 이런 사진에 못 끼는데 근데 저도 딱 이상한 건 뭐냐면 제재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빼고 다른 찍은 사진을 내면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굳이 선글라스 쓰고 마스크 낀 사람을 끼워놓은 거는 우리한테 핵 운영 부대가 실제로 있다. 이 사람은 핵 운영 부대의 사령관이다. 근데 이 사람이 부대가 비밀 부대니 우리가 몸을 감춰야 되겠다는 걸 과시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림없이 저거 하나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하나 떼내는 건 아무 문제 아니거든요. 사진 한번 다시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분명히 북한의 의도가 있다.
어려워 죽겠다고 하면서 70발 이상의 미사일을 여러분들 7차 핵실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올해는 북한이 이제 공화국 창건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이제 75주년 꺾어지는 여기 북한에서는 정주년이라고 그러고 내년이 이른바 조국 해방 전쟁 승리 70주년이에요. 맞아요. 여기서는 휴전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미제를 처음으로 때려 눕힌 나라가 북한이라 그래서 전승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계기들이 있는데다가 뭐 김정일 생일, 김일성 생일 이런 계기들이 중요한 계기들이 있으니까 아마 북한이 올해 들어와서 긴장의 도수를 훨씬 더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7차가 될지 2개가 한꺼번에 터져서 7, 8차가 될지 또 3군데를 해서 7, 8, 9차가 될지는 몰라요.